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데브크라는 스타트업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3년차 재직하고 있는 김민수로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 세미나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회사에서 이제 한 시니어 개발자 분으로부터 텐스코리 한번 세미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속 미뤘어요. 처음에는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한 2주, 3주 정도 일단은 준비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약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일회성으로 날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외부 공개용으로도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EKS, Next.js 배포라는 세미나를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텐스테쿼리가 사실 요즘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About 텐스테쿼리 해가지고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휴가 가는 것 같은 로고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텐스테쿼리 공식 문서 가보시면 뭐 텐스테쿼리뿐만 아니라 텐스텍 테이블 등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약간 공식 로고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이제 휴가철에서 편하게 보내는 느낌으로 저는 이제 인식을 했는데 이런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러리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뭐 간단하게부터 해서 조금 딥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스터디를 공유하는 어떤 가벼운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경험을 공유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만약에 경험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라이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서버 스테이트가 무엇인지 저희가 또 정의를 해야 돼요. 서버 스테이트가 있으면 반대로 이제 클라이언트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예.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개요에서 이제 Y10스테커리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기술을 먼저 도입을 하면 항상 이제 저희가 고민되는 거는 이제 리소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러닝 커브, 어떤 이제 시간, 비용을 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텐스테커이라는 사실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예요. 왜 나오게 되었고,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텐스테커리라고 하는 이 라이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개념부터 용어가 있는데요. 약간 이제 용어라고 하면 뭐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사전에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보통 3가지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제 구현한 데모 앱이 있어요. 이제 투두리스트 데모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하고 4번째 정리 마무리, 5번째 Q&A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Y10 스코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제 이렇게 밑줄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다 레퍼런스 사이트에 다 링크를 걸어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공유받아서 들어가실 때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텐스코일은 서버 네트워크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텐스코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에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어떤 슬로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는 지금 버전 5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제 뭐 강력한 비동기 상태 관리 시스템이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뭐 세분화된 상태 관리를 버리고 뭐 이제 수동 리패칭과 끝없는 이제 어싱크 스파게티 코드를 이제 버리세요 하면서 이 텐스 쿼리가 이제 당신들에게 선언적이고 최신의 이제 어떤 자동 관리되는 쿼리가 뮤테이션을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볼드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DX와 UX를 향상시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사실 UX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또 DX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자들이 코드를 구현하면서 개발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단은 많이 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 테너 린슬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 유타 그쪽에서 메인테이너로 일단은 만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코 메인테이너로 도미닉이라는 분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라이브러리는 그 라이브러리 내 코드 대부분을 일단 리액트와 결합되지 않은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뭐 뷰, 스벨트 등등 여러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2까지는 사실은 리액트 쿼리라는 용어를 썼다가 3부터 이제 10 스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앞에 아마 이제 이분의 프리픽스 딴 것 같은데 이런 10 스택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는 다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사 라이브러리 비교를 보면 공식 문서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리액트 쿼리와 함께 뭐 SWR, 아폴로 클라이언트, ITK 쿼리, 리액트 라우터를 지금 리스트업을 했는데요. 일단 뭐 텐스텍 쿼리하고 리액트 쿼리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용어니까 그냥 제가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SWR은 이제 Stale While Revalidating이라는 어떤 약자인데요. 사실 이 캐싱의 전략이에요. 사실 캐싱의 전략을 당연히 리액트 쿼리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SWR은 버셀에서 만든 라이트웨이트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리액트 쿼리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가볍고 이제 일단 둘 다 많이 써요 사실. 그래서 스타스 보면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일단 아폴로 클라이언트는 아무래도 그래프QL 할 때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RTK는 리덕스 툴킷 코이라고 해가지고 레거시 시스템에서 많이 썼었죠. 사실 리액트 라우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뭐 라우터 캐시 때문에 그런가 약간 혼자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약간 각각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인 캐싱 전략이라든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각각 특징들이 있는데 뭐 이제 자세한 거는 공식 문서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텐스텍 쿼리가 왜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알면 좋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리액트에서 데이터 패칭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즈 스테이트 일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초기화를 한 다음에 유즈 이펙트 이용해서 데이터를 패치한 다음에 셋 스테이트 하게 되잖아요. 예, 아주 일반적인 코드 구현하는 방식인데 뭐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딩과 LOS에서도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코드가 반복이 되면 조금 이제 유지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뭐 유즈 패치라든지 그런 커스텀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약간 문제가 이 최신 서버 데이터로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HTTP 쿼리든 여러 가지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패치에 대한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네트워크 밴드위스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초가 걸릴지 모르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유즈 이펙트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패치를 하고 있는데 그 디펜던시 어레이 해가지고 이제 어떤 스테이트 값이 뭔가 ID 값이 변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 호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태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패치 발생 시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패칭 네트워킹 플라이트 상태가 되게 됩니다. 날라오는 중이에요 일단 둘 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합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뭐 A라는 게 먼저 올 수도 있고 B라는 게 먼저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A가 먼저 오면 A 보였다가 나중에 B가 오면 B가 보이니까 이런 스크린 플래시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런 플래그를 뒀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유즈 이펙트에서 이제 리턴 콜백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리턴 콜백 클리너 펑션이 언제 호출되는지 먼저 알고 가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경우에 일단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컴포넌트가 도메인에서 언마운트 될 때,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디펜던시 어레이에서 또다시 유즈 이펙트가 호출이 될 때 그 직전에 한번 호출돼요. 클리너 펑션이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직전 호출될 때 이전 응답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 보셨다시피 약간 이그노어 플래그를 둬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이제 이그노어를 하나 둔 다음에 리턴 콜백으로 true로 만들게 되면 만약에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날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오게 되면 얘는 이제 이그노가 추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가 씹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신의 어떤 네트워크가 날라온다라고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커스텀 후국화 해가지고 조금 더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그노라고 하는 어떤 변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버트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유즈레프를 이용해서 플래그 변수를 처리해서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항상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책이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 디듀플리케이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는 자체적인 스테이트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로컬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뭐 컴포넌트 내에서 디스를 찍어보면 undefined가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보이시는 뭐 어떤 화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왼쪽에 A라는 컴포넌트 또 오른쪽에 B라는 컴포넌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컴포넌트에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랄까요, 조회수라든지 유튜브의 좋아요 수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를 네트워크를 일단 호출했는데요. 일단 만약 10개가 왔어요. 만약에 조회수가. 근데 이제 또 오른쪽에 B라는 컴포넌트에서도 호출했더니 거기서는 이제 그 사이에 사용자들이 많이 조회를 해가지고 100개가 올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왼쪽에 10개, 오른쪽에 100개 동기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해결할 수 있죠, 당연히. 컨텍스트 API를 이용을 하거나 뭐 이제 상위 컴포넌트에서 이제 그 프로스 딜링 뭐 피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API 사용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약간 작은 인메모리 캐시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여러 URL을 이제 키로 두고 그 값으로 객체를 이제 데이터 로딩 오류 상태에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텍스트 API의 단점이 있죠. 어떤 뭐 리콜처럼 상태 일부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거나 그럴 수 없고 이제 또 전역 상태 변경 사항이 컨텍스트 API를 부족한 여러 컴포넌트에서 불필요한 리렌더링 문제가 발생이 가능하고 이제 이와 같이 어떤 인메모리 캐시 맞는 게 조금 인밸리트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좀 더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는 사실은 클라이언트 이제 거기 적합해가지고 이제 서버 상태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직면의 이슈들이 있어요. 뭐 캐싱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오래된 데이터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공식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텐스테코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 자동 캐싱, 리패칭, 자동 GC 그리고 폴링 콜리스 해가지고 리패치 인터벌로 돌게 하고 뭐 병렬 콜이, 프리패칭 아주 다양한 것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는 넥스트 M 라우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조화롭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항상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좋은 게 많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웃라인이 끝났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핵심적인 컨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텐스 쿼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용어가 있고 개념이 있어요. 자, 일단 용어 정리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상태와 서버 상태를 먼저 알고 갈 거예요. 클라이언트 상태는 말 그대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면서 웹브라우저 세션과 관련된 모든 정보인데요. 뭐 언어 선택이나 테마, 라이크, 다크 테마 같은 게 다 클라이언트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버 상태는 일단 서버 통신하면 다 서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뭐 DB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스테이 타임과 주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이거를 스테이 타임이 뭔지 나중에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스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오래된이라는 뜻이에요. 뭐 오래된 시간이라는 건데요. 일단은 디폴트로 0ms로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왜 0ms인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일단 넘어가서 서버 확인 전에 데이터에 허용된 오래된 정도를 나타내고 그 쿼리 캐시에 대해서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시인 상태에서부터 스테디 데이까지의 시간을 스테디 타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약간 데브 툴스를 통해서도 약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캐시 데이터가 프레시라고 하는 거는 그 캐시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레시인 상태일 때는 리패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일 타임의 핵심은 데이터를 리패치할 시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리패치하기 위해서는 스테일 타임이 돼야 된다는 사전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나면 캐시에서 데이터가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 주시 타임이고, 그리고 이제 스테일 타임을 인피니트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스테일 타임을 무한대로 설정한다는 거는 제가 리패치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명시적으로 따로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인밸리데이트 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마치 SSG처럼 항상 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테너 린슬리가 트위터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Why is my data not updating? 라고 했어요. 왜 내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되냐? 이런 질문은 이렇게 바꾸면 좋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데이터가 스크린에서 항상 최신의 상태를 보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스테일 타임인 동안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면의 데이터는 항상 최신인지 여부에 따라서 스테일 타임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또 주시 타임 넘어가기 전에 왜 0ms 설정했는지를 또 알면 좋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떤 5ms 뭐 뭐든 간에 일단 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캐시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리패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뭐 어떤 쇼핑몰이든 어떤 곳에서 만약에 이제 가격이 만약에 뭐 올랐는데 그 만약에 이제 앞에 스테이 타임 되어 있으면 이전에 이제 그 더 싼 가격을 팔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약간 조금 화면 데이터에 대한 최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API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가 0ms로 바로바로 가져오잖아요. 마치 SSR처럼. 그래서 그런 것처럼 0ms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시 타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버전 4까지는 캐시 타임이라고 했어요. 뭐 캐시 타임이든 주시 타임이든 사실 그게 그건데 일단 이거는 디폴트가 5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캐시에 유지할 시간이고 시간이 다 지나면 캐시에서 데이터가 삭제되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 캐시의 상태가 이제 인액티브와 이제 액티브라는 상태가 있는데 인액티브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가 돔에서 지금 보여져 있지 않은 상태, 뭐 언마운트 되거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일 때 주시가 돌고 액티브일 때는 쓰고 있으니까 주시는 잠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이제 이 데이터가 만약에 액티브 상태이면 그 쿼리 캐시의 어떤 키가 있어요. 키 값을 가지고 이제 마치 저희가 유즈 이펙트의 디펜던시 어레이처럼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마치 유스테이트에서 이제 이 셋 스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액티브 상태일 때 옵저버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데브투스를 보시겠지만 뭐 이제 액티브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요. 1, 2, 3, 4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게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스크린에서 컴포넌트가 이제 그 해당 뭐 유즈컬이든 그런 훅을 호출하면서 몇 개가 이렇게 쓰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옵저버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네,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 로딩, 이지 펜딩, 이지 패치기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게 계속 약간 조금씩 버전이 올라가면서 변경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버전 5에서 이지 펜딩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식 문서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지 로딩 같은 경우는 이지 패칭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지 로딩, 이지 패칭 둘 다 이제 비동기 함수 호출이 아직 리졸브 되지 않은 상태이고 뭐 이지 로딩은 이제 첫 호출이고 캐시된 데이터가 없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지 로딩은 이지 패칭이면서 이지 펜딩인 상태를 동시에 만족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버전 4에서는 사실 그래서 이지 이니셜 로딩이 현재 최신 버전 5에서는 이지 로딩이 되었고 또 전에 이지 로딩이 지금 이지 펜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 문서를 가보시면 이지 펜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지 펜딩만 쓰면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지 펜딩은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가 배치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캐시 데이터가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지 펜딩만 사용한다고 해서 또 능사는 아닙니다. 예.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이지 펜딩만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펜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캐시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쿼리가 현재 가져오고 있는 중인 거는 이제 이지 패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지 패칭은
쿼리 펑션이라고 하는 이제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의미하고요. 나머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is success라는 어떤 스테이터스도 있게 되는데요. is success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예, 성공의 표시. 자,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리를 다 했어요.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보면 본격적으로 조금 주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와 같이 데블 투스가 있어요. 뭐 이제 스테이트 있었고 오른쪽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옵저버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쿼리 옵저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쿼리 키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쿼리 옵저버가. 그래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UI하고 캐시의 값과 동기화 상태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 공식문서에 있는 코드인데 만약에 이제 use video devices라는 훅 보통 이렇게 따로 훅을 만들어서 리턴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타입스크립트 VS 코드에서 이제 약간 다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이제 undefined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undefined라는 타입을 왜 뜨지? 이 뜻은 이제 패치하는 동안에 캐시가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테이터스가 펜딩인 거 에러인 거를 다 검증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데이터가 있다는 게 보장이 돼요. 이게 타입스크립트 4.6에서 만들어진 기능이죠. discriminated라는 태그드 유니언이라는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검증돼서 이제 된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유즈쿼리라고 하는 어떤 훅이 있는데요. 이 쿼리에 대해서는 스테이트가 있고 패치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스테이트는 이제 펜딩 서세스 에러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미스에 아시는 세 가지의 상태와 1대로 매핑이 되는데요. 프로미스의 이제 펜딩, 그리고 서세스는 이제 뭐 fulfilled, 그리고 에러는 rejected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패치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패칭, 퍼스트, 아이들 이런 게 있는데 퍼스트는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끊긴 거고 아이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쿼리 키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또 이제 유즈 쿼리라는 훅 안에다가 파라미터 넘길 요소들입니다. 이게 객체 안에서. 그래가지고 쿼리 캐시에서 사실 쿼리 키는 맵의 자료 구조, 자바스크립트의 맵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의 키로 사용되고 글로벌리 유니크하게 됩니다. 예.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쿼리 키는 다 내부적 쿼리 캐시는 그 JS의 맵이라는 자료 구조로 구현되어 있어요. 리액트의 버추어 돔도 제가 알기로 맵으로 되어 있는데 맵이라고 한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이유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이제 객체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맵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순서도 보장이 되고 삽입 순서 그다음에 이제 뭐 키의 값으로 단순하게 스트링 넘버 심플 값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열이나 객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쿼리 키는 일단 배열로 일단 시작하게 됩니다. 배열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보장이 되고요. 다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쿼리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캐시하는 데이터로 리저브되는 어떤 프로미스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서버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어싱 커웨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미스만 반환하거나 에러만 스로우한다면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여러 뭐 미들웨어 같은 함수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파일 데이터베이스 있는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 서버 통신이 게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유즈코이라고 하는 훅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즈 펜딩, 이즈 에러 뭐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스테이터스라는 어떤 것도 반환을 해가지고 스테이터스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테이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요. 이 뮤테이션에 대한 상태는 아이들 펜딩 서세스 에러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뮤테이션에 대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전 유즈쿼리처럼 뭔가 캐시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변경하고 뭔가 수정하고 삭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패칭, 로딩, 스테일 타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캐시 데이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뮤테이션 펑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날리는 것 같아요. 새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즈 펜딩, 이즈에러, 이즈 서스를 통해서 앞에서 검증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유즈 뮤테이션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온 석세스, 온 에러, 온 세트드라는 어떤 콜백 함수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데 온 석세스는 말 그대로 뮤테이션 펑션이 성공되었을 때 호출되는 콜백이고요. 온 에러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온 세트드는 이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에서 파이널리 같은 거예요. 에러가 나든 성공하든 무조건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트들이 이따가 좀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쿼리 인밸리데이션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인밸리데이트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뭔가 무효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텐스트 쿼리에서만 뭔가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넥스트에서 캐싱 전략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캐싱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에서 다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제 인밸리드 쿼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 뮤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동기화 시켜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쿼리 캐시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스테일을 만들어요. 스테일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패치를 할 수 있는 트리거 사전 발생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쿼리 컴포넌트가 지금 마운트되고 있는 상태면 리패치 트리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인밸리드 할 때 중요한 게 쿼리 키입니다. 예. 쿼리 키는 일단 배열이고요, 무조건. 그 안에다 객체든 뭐든 일단 넣을 수 있는데요. 이 쿼리 배칭하는 게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제 투도스라고 하게 되면요. 투도스에 해당하는 그 쿼리 키에 가지고 있는 것만 이제 따로 인밸리드 하는 게 아니라 그 투도스 콤마 A, 투도스 콤마 A 콤마 B 이런 것들을 다 투도스부터 시작하는 걸 다 이렇게 캐치해서 인밸리드 시켜줍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더 편한 거고요. 그래서 뭐 투도스 콤마 A가 있는데 A 콤마 투도스라고 하면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배열이니까 순서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요 핵심 개념이 끝났습니다. 예.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 방식만 하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말씀드리는 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계속 이어서 해도 되겠죠? 네. 일단 인밸리드 쿼리스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방금 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쿼리를 인밸리드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서버 데이터와 동기화해서 서버에 재요청을 해가지고 페이지에 대한 새로 고침이 없다는 게 좀 핵심적인 포인트죠. 저희가 사용하는 로딩 스피너 같은 것들이 안 보이고 바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직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뮤테이션 이후에 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캐시한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건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서버에서 이렇게 짜줘야 돼요. 저희가 뭔가 게시글을 생성하거나 수정을 했을 때 보통 스테이터스 코드라든지 서세스 여부를 보통 주지 업데이트된, 수정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리스폰스로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내려받으면 그걸로 이제 캐시를 업데이트한다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텐스택 거리에서 또 잘 열고 있는 게 이 낙관적 업데이트라는 부분입니다. 이 낙관적 업데이트에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UI를 일단은 업데이트를 시켜서 나중에 이제 뭔가 서버 최신 상태 비교해가지고 보는 게 있고요. UI 접근하는 거는 좀 이따 코드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단순해요. 뮤테이트, 스테이트까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즈 펜딩만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롤백 코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캐시로 접근하는 방식에서는 저희가 일단 캐시를 지금 뭔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최신 상태가 캐시랑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롤백이 좀 필요합니다. 롤백 코드가. 그래서 유튜브 모바일 버전을 들어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찾은 건데 이제 좋아요, 일단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그 일단 올라가거든요, 카운팅이. 근데 당연히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로그인이 안 되면.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카운팅이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 롤백이 돼버려요. 저는 그걸 보고 일단 낙관적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노션 같은 것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조금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중요하니까 변경이 될 때가 나중에 뭔가 네트워크가 끊겼거나 뭐 그러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입력하기 전으로.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이런 것들 적용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뮤테이션 이후에 받은 데이터를 캐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뮤테이션 성공했을 때 그 이제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받아오는 거겠죠, 서버로부터. 그걸 이제 캐시 쿼리 키에 해당하는 그 값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낙관적 업데이트 UI 접근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 뮤테이션 펑션은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onSettled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인밸리드 쿼리스를 해주시면 돼요.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서버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롤백 코드가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싱커 웨이트를 조금 넣어주셔야 되는 게 그 리패치가 이제 끝날 때까지 펜딩 상태를 조금 잘 추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잘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이지 펜딩일 때는 뭐 이제 이렇게 바뀌게 하고 이런 건데 이따가 시간 통해서 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캐시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뮤테이션 펑션 이제 집어넣어 주시고 onMutate라고 하는 콜백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친구는 일단은 이제 뮤테이션 펑션 호출되었을 때 시작되는 콜백인데요. 일단 이 친구는 그 이제 먼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할 그런 이제 뉴투두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어떤 뭔가 백그라운드 돌리고 있는 리패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캔슬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롤백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냅샷을 찍고 그 다음에 낙관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주고 캐시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스냅샷 찍은 것을 리턴으로 통해서 이제 반환하게 되는데, 이걸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온 에러나 이런 것들의 세 번째 파라미터 컨텍스트가 있거든요. 이 컨텍스트 통해서 이걸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다시 이게 롤백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기존의 스냅샷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서버 체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최신 상태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인블리트를 하게 되면서. 네. 그래서 이 낙관적 업데이트를 언제 사용하면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스크린에 보여지는 낙관적 결과가 하나이면 그냥 UI로 접근하는 게 간단하고요. 근데 여러 개이면 캐시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UI로 하시게 되면 일단은 인밸리데이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온세트드에서 한번 갔다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하게 되는 순간 약간 시간차가 존재해가지고 약간 버벅여요. 조금 UI상으로. 그래서 이제 캐시를 이용하는 게, 캐시에서는 안전하게 뭐 일단 캐시를 업데이트 하고 보는 거니까 조금 더 UX가 좋다는 건데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낙관적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이제 옵티미스틱, 패시미스틱, 락이라고 하는 개념과 약간 조금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설정을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쿼리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건데, 이 코드가 뒤에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이. 근데 이제 그 쿼리 캐시는 일단은 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맵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로 해가지고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는 컨텍스트 API를 구현된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쓴다는 건데요. 뭐 이제 일단은 그 넥스트 엠라우트에서는 약간 서버 사이드도 돌기 때문에 약간 조건 처리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코드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공식 문서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보시고 코드 버프돼서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이제 이 인스턴스 생성을 할 때 이 쿼리 클라이언트를 그냥 여기서 바깥에다 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안에다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안에다가 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예, 당연히. 그냥 아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리엔더링이 되게 되면 만약 이 코드가 안에 있다고 하면 얘도 이제 다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주소가 제한에 해당이 돼버려요. 그럼 기존 게 다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둠으로써 객체에 대한 참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같은 주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또 유즈 스테이트로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유즈 스테이트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유즈 스테이트에다 그냥 이 코드를 넣게 되면 또 이제 초기화가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리엔더링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즈 스테이트에 레이지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 콜백으로 넣으면 됩니다. 예. 콜백으로 넣게 되면 처음에 렌더링 될 때 컴퓨티드 한 번만 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이제 기존 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엠라우터는 여기 아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약간 다르게, 잠시만요. 약간 코드가 있어요, 아래쪽에. 네, 이와 같이 뭐 이제 서버일 때, 서버 아닐 때 해가지고 조금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API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 데모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해요. 예, 절대 거창한 게 아니고요. 일단 한번 봐도 되겠죠? 예. 일단 투두리스트 데모 앱인데요. 일단은 코드 다 올려놨어요. 그 GitHub 퍼블릭으로 다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스캐폴딩 한 건데 심심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다 넣었어요. 일단 어이가 없긴 한데요. 예. 자, 그리고 뭐 번하려고 했다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브랜치를 다 파놨습니다. 예. 뭐 텐스테코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했을 때, 그리고 낙관적 업데이트 UI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캐시로 접근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다 파놨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것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유즈 쿼리, 유즈 뮤테이션, 옵티미스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부터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시행해 볼게요. 예. 자, 일단 여기서 텐스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GUI보다는 터미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가지고 그 이제 SQLite 파일 데이터베이스를 썼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일단 다 지울게요, 일단. 그리고 약간 로딩 주면서 약간 딜레이를 좀 줬어요. 조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일단 여기서 뭐 코드는 정말 별거 없는데요. 일단 API로 넥스트 그 API 라우터로 해가지고 그런 라우트 핸들러 좀 만들어놨고요. 예, CRUD예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도스라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런 데이터 로딩 에러에 대한 스테이트를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가져오는 거, 추가하는 거, 토글하는 거, 딜리트 이것들을 그냥 위에서 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 그냥 넣어놓고 있어요, 간단하게. 뭐 투도 폼은 이제 여기 윗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 투도 리스트 이제 앞으로 보이게 될 부분이 아래 부분인데요. 자, 일단 뭔가 코드가 조금 이렇게 많고 나중에 이제 만약 리패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조금만 키워주시면. 아, 그러니까 코드 작나요 지금? 크기를 어떻게 키워놓을까? 네. 네, 그래가지고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지울 수 있고요. 뭐 이런 코드고요. 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만약에 텐스트 걸 사용이 되면 뭐 코드가 좀 어떻게 바뀌냐 이걸 한번 간단히 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변했는데요. 뭐 이제 서버 사이드는 그냥 제가 심심해서 쓴 겁니다. 예. 왜 썼나요? 예, 텐스트 컬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서 보시면 코드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훅에 대한 거는 그냥 여기다 다 뺐고요. 코리아하고 뮤테이션에 대한 것들을. 네, 보통 이렇게 다 빼서 관리하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뭐 자세한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당연히 작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낙관적 업데이트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낙관적 업데이트라고 일단은 버전 1 그 UI로 먼저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뮤테이션 할 때 펜딩 상태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즈 패치 펜딩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이즈 패치 펜딩이면 일단 바꾸고 그리고 이제 실제 서버 최신의 상태 가져오면 이거 넣겠다는 코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요, 이 부분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패치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약간 그 시차가 있어가지고 약간 버벅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캐시로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더 이 UI가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캐시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잘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데브 툴스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봤던 쿼리키와 이런 어떤 옵저버의 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죠. 패치하고 있다는 거겠죠. 인블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텐스트 쿼리 두 번째 낙관적 업데이트 방식, 캐시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코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신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초기화하고
스냅샷 찍고 내부적으로 바꾸고 캐시를 그 다음에 리턴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롤백 코드를 그냥 리턴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 그냥 리턴했잖아요. 스냅샷을 여기서는 그냥 함수 리턴해가지고 롤백 함수 호출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답니다. 예. 정말 별거 아니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데모 같은 그런 이제 처음 만들어봤는데 약간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 텐스 쿼리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조금 녹여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또 디자인도 그냥 막 만들면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해봤고요. 그 외의 기능으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프리패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리패치는 이제 캐시 데이터가 스테림으로 리패치 트리가 발생해 다시 서버부터 최신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동안에 보여줄 캐시 데이터가 있는 것이 또 프리패치의 가장 유용함이고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당연히 다음에 방문할 확률 높은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프리패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폴링하는 거는 이제 리패치 인터벌이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해가지고 매 시간 주기로 해서 폴링을 할 수가 있어요. 병렬 쿼리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기존의 promise.or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단점이 있어서 위주 쿼리스라고 하는 훅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ependent queries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A라고 하는 API를 호출해서 가져온 응답 값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B라는 API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enabled옵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스콜 리스토레이션이라는 것도 적혀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개발자가 당연히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페이지네이트 쿼리즈는 별도로 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쿼리 키가 이제 배열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치 디펜던시 어레이처럼 작동하게 되는 건데 그냥 그거예요. 예,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즈 인피니트 쿼리라고 가지고 이제 관련된 쿼리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셀렉트 함수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뭐 리버스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처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최적화가 다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홀더 데이터와 이니셜 데이터 아까 전에 제가 살짝 이니셜 데이터 썼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사전에 먼저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UX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일단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테스트 거리가 좀 더 재밌어졌다 그러시면 뭐 여러 가지 그 도미닉이라고 하는 이제 코어 메인테이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이제 테스트 거리 아티클을 25개인가 작성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요 다. 테스트 거리는 당연히 서버 사이드가 서포트가 되고요.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넥스트 엠라우터에서 일단 HTML을 서버에서 굽잖아요. 굽어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주고 인터랙션 위해서 하이드레이트가 되게 되는데 그 HTML 만들 때 서버에서 그때 캐시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하이드레이트 바운더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최적화라는 부분도 재밌어요. 보다 보면 이 트랙트 쿼리즈라고 하는 거는 다 내부적인 최적화 다 구현해놓은 방식인데요. 아까 저희가 유즈 쿼리라고 하는 훅을 호출해가지고 뭐 데이터 이즈펜딩 이런 거 다 이제 디스트럭팅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콤마 점점점 레스트 해가지고 나머지를 한 번에 받는 거는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랙트 쿼리스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인 그 각각의 프로퍼티에 대한 게터 함수가 다 호출이 되어가지고 약간 성능상 조금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럭처링, 시어링이라는 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아까 제가 보여드린 투두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4번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투두 리스트로 당연히 1, 2, 3, 4, 5 다 올 텐데 리스트에 담겨서 그때 이제 1, 2, 3, 4, 5가 각각 새롭게 객체의 주소가 할당이 돼서 가져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4번 주소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 테스팅, 타입스크립트 보시면 됩니다. 뭐 글로벌 로더, 어스 스테이트도 활용이 가능한데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웹소켓 호환 잘 되고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뭐 유의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쿼리 디펜던시 어레이 잘 다 넣으셔야 되고요. 유즈 이펙트에 디펜던시 어레이 넣는 것처럼 잘 넣으셔야 되고 그래야 감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쿼리 키와 뮤테이션 키는 당연히 유니크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이름들을 또 어떻게 잘 지을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올버이라고 하는 커리키를 만들어주는 뭔가 있더라고요. 도구가 라이브러리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도미닉이라는 분이 약간 이 커리키를 조금 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약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커리키를 생성하는 팩토리 함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 이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팀에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그거에 맞게 잘 이제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브레이드 쿼리스 할 때 순서 중요하고 그런 거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어싱커 웨이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레스트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뭔가 타입스크립트 관련해서도 점점점 해가지고 뭔가 옵션을 넘기려고 할 경우가 있는데 잘 추론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다 내부적으로 제네릭으로 다 선언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지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캐시들을 운영하고 뭐 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것들이고요. 뭐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사실은 이 텐스 쿼리를 뭐가 좋아요? 약간 이런 보수적인 어떤 의견도 많아요. 그럼 기존의 유즈 배치 상황은 뭐가 다르나요? 뭐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의견도 많은데요. 이건 제 그냥 경험인데 저는 처음에 그냥 클라이언트 홈페이지의 어떤 UX 향상을 위해서 좀 당연히 기획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낙관적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트래픽이 많고 그런 데에다 캐시를 이용하면 UX가 좋아지니까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일단 관리하는 로딩 스피드가 많다든지 부분적으로 계속 리패치를 해야 되는 코드가 많다든지 그리고 3D 모델이 들어가는데 제 페이지에는 약간 3D 모델에 들어가서 리소스를 가져오는데도 3D 모델에 대한 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어떻게 뭐 오버헤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로부터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만약에 뭐 5GB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거운데 이제 그 와중에 리패치하고 앉아있으면 다른 것도 다 리렌더링이 되니까 약간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텐스 코리아가 잘 녹여낸다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캐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메모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배열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담아둔다. 그게 결국 캐싱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겁니다. 뭐 디스커션스 해가지고 또 생각해보면 좋을만한 질문거리들 남겨놨는데요. 뭐 텐스 쿼리를 지금 제가 계속 서버 상태라고 했지만 클라이언트의 전역 상태 관리로 활용할 수 없을까? 예, 이것도 나중에 한번 혼자 고민해보세요. 예. 그리고 스테이 타임이 GC 타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엠라우트에서는 텐스 쿼리를 어떻게 같이 활용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넥스트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아마 연말쯤에 15가 나올 것 같은데요. 리액트 19랑 함께 그런 것들이 있고 네, 타입 추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잖아요. 예. 하시면 됩니다. 예, 추천 주제들 예, 그런 것들입니다. 레퍼런스인데요. 뭐 텐스 쿼리 공식 문서를 한번 다 훑어봤어요. 예, 다 읽어봤고요. 그리고 GitHub 소스 코드는 많이 못 봤어요. 살짝밖에 못 보고 이제 코 메인테이너 타널 린스라는 분이 직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약간 참고를 했고요. 앞부분만. 그리고 유데미 강의도 있길래 다 이렇게 참고했고 그리고 코 메인테이너의 아티클, 트위터, 디스코드 이런 것들을 다 참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 텐스 쿼리 세미나를 제안을 받았을 때 세미나를 뭐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다 리스트업을 하고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Q&A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있으면 손 드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그 아까 마지막 챌린지들 중에 그 넥스트에서 엠라운트에서 텐스 쿼리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발표자님 그걸 어떻게 좀 활용적으로 사용하시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넥스트 엠라우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약간 서버 컴포넌트는 조금 잘못 사용하면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엠라우터 서버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리액트 방식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공식 문서에서는 텐스테커리에서 이와 같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고 있는데 프리패치 할 때 그 서버 컴포넌트에서 프리패치로 쓰면 괜찮을 거라고 일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 뭐 이제 쓰고 계신 분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생각보다 별로 없으신 분? 네. 저는 개발하면서 스테이 타임이랑 GC 타임을 거의 디폴트로 두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GC 타임이랑 스테이 타임을 변경하셨을 때가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저도 거의 잘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약간 이런 것들을 염두는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필요할 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처음부터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예. 처음부터 그냥 유즈 콜백, 유즈 메모 사용할 필요 없는 것처럼 일단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는 마인드여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건 차이가 크잖아요. 일단 인지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들이 조금 더 나의 어떤 인사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객관적인 업데이트를 말씀하셨잖아요. 객관적 업데이트 보통 이제 뭔가 이제 서버 통신하고 이제 통신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들 쿼리 요청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값을 받아오고 그럼 플랫 쪽도 이제 서버 쪽과 동일하게 완료되고 이제 그러한 원리인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리얼월드에서는 이제 서버 쪽에 이제 이메일들 요청해가지고 다시 받아왔지만 아직 서버 쪽에서 이제 퍼포먼스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현상이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셋 타이머 같은 거 이제 뭐한 5초 막 그렇게 걸 수 있게 하는데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사실 5초가 걸린다는 것도 이제 약간 5초 안에 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정말 낙관적인 거잖아요. 다르게 혹시 해결성 혹시 있을까 혹시? 알려주세요 저도.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뭐 저희가 API를 작성을 하다 보면 서버가 캐싱이 돼 있어가지고 최신의 데이터를 못 가져오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 개발자가 잘 짠 거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회싱하는 게.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된 데이터 받게 되는 거잖아요. 최신 데이터가 아니라 캐싱되는 데이터니까. 서버 캐싱은 또 다른 부분이라서 서버 개발자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커뮤니티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아 네. 서버가 개발 잘하길 기도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저탈리즘이긴 한데요. 네. 서버 컴포넌트가 왜 잘못 사용하면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약간 궁금했어요. 일단 서버에서 그만큼 그 비용을 더 늘어난 거니까 저는 그냥 사실 제 경험을 많이 듣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그 서버의 인스턴스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서버 컴포트 사용하는 게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어센티케이션 할 때 JWT 토큰들을 관리를 할 때 이 텐서커리를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반적으로 왜 텐서커리로 이런 JWT 토큰을 관리를 하지 않고 쿠키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다면. 텐스트코리는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끄게 되면 램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휘발성이에요. 날아가 버립니다. 아, 예, 쿠키는 항상 남고 스토리지는 또 로컬 스테이션에 따라 또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네. 텐스트코리는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예, 아, 거기다가 저장하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저장하기 쉽지 않죠.
네. 텐세 쿼리를 쓰면서 이것 어떤 경우에는 텐세 쿼리를 좀 안 쓰고 싶다 이런 적도 있었을까요? 약간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좀 다 보여드려도 되지만 예, 보여드릴 게 좀 더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저희가 이제 뭔가 검색을 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디바운스로 해가지고 매번 API 쿨링 안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검색 API가 날아가도록 하고 싶으면 일단 만약에 유즈쿼리라고 하는 툴을 당연히 사용되겠죠. get API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쿼리 키에다가 넣게 되면 일단은 검색어를 계속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enabled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일단 무조건 맞고 나중에 이제 그 리패치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이제 디스설칭해서 반환한 거 가지고 약간 명령형으로 짜야 돼요. 그러면 마치 함수형이 아니라 그게 조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귀찮고. 약간 그래서 텐세 쿼리가 만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잘 만드는 라이브러리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만능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에 잘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 다 적용까지는 굳이 그래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저도 사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검색과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 구간에서만 테스트 쿼리를 안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리패치를 써서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거기 안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 방금 이제 해주셨던 질문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텐세 쿼리도 결국에는 라이브러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방금은 이제 텐세 쿼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쿼리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게 문제라고 하면은 네. 별도 유저 스테이트의 값을 저장해 놓고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 유저 스테이트의 값을 쿼리 키로 변경하게끔 처리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모든 데 쓰면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오히려 통일성 있게 모든 데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근데 저도 사실 유즈 스테이트에다가 담아서 이것저것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텐세 쿼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내부적으로 쿼리 키를 감시하고 있으니까 뭔가 유즈 스테이트와 같이 곁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면 코드가 일단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물론 유즈 스테이트 담아서 쿼리 캐시 받은 거 가지고 또 담을 수 있고 하게 되는데 일단 코드가 길어져요. 그게 조금 이제 귀찮아지고 그래서 저는 텐세 쿼리는 아무래도 캐싱해서 UX 향상시키는 게 아무래도 주된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잘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유즈 스테이트가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안 써도 돼요 사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필요한 상황에 쓸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걸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유즈 스테이트와 이제 이렇게 쿼리 캐시와 이제 둘이 섞어 쓰는 것을 이제 맨 처음에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동일하게 이제 지금 섞어 쓰는 것을 좀 약간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부터 통शा적으로 이제 서로 스테이트가 섞일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제 하트를 이제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아했으면 이제 옆에는 숫자 카운팅 되고 또 싫어하면 이제 옆에 숫자 다시 마이너스 돼하고 이 숫자 계산이 대단히 복잡해지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거기서 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클라우드에서 스테이트 관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서버에 전적으로 스테이트를 의존하게 하는 것을 지금은 저도 그게 더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이 Next.js에서 이제 리액트 쿼리를 사용할 때 네. 그 리액트 쿼리를 사용을 하면 사실 패치를 쓸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서버까지 렌더링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우리 발표자님은 이 리액트 쿼리랑 이 Next.js 패치랑 같이 쓴다면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프로젝트 한 것마다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데서는 그냥 패치 API를 가지고 쓴 데도 있었고요. 넥스트가 익스텐드 해가지고 좀 더 좋게 만들긴 했잖아요. 설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보통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엑시오스 많이 쓰잖아요.
그걸 가장 많이 솔직히 편해서 그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요즘 뭐 카이부터 해가지고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뭐 아직 네스트에서 잘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최신 스펙까지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텐스텍에서 쿼리 키를 처음에 좀 설계하실 때 아니면 네. 쿼리 키를 잘 다루시기 위해서 어떤 본인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관리했던 거는 쿼리키라고 이제 일단은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 객체로 다 넣어서 그냥 썼었는데요. 뭐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 아까 전에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는 약간 또 다르게 계속 시도하고 있는 방식이 그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도민이라고 하는 분이 아티클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각각 훅에다가 그 로컬리티하게 약간 배치시키더라고요. 콜로케이트하게 그 쿼리키랑 그 쿼리 함수 뮤테이션을 다 이제 그 부분에 넣어놔가지고 이제 쿼리키를 거기서만 로컬리티하게 해서 외부에서는 솔직히 가져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를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패치 펑션에 그러니까 패처 펑션에 대한 것도 사실 모듈화해서 다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이제 보통 만약에 엑시오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뭐 API라는 코드 만들어서 엑시오스랑 같이 보통 이제 많이 두긴 하는데 저는 패처 펑션도 어차피 쿼리 펑션 다 쓰는 거니까 다 좀 그 훅스 안에다가 쿼리 뮤테이션 분리해가지고 거기다가 저는 지금 배치시켜 놓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발표 슬라이드 중에 그 레스트 파라미터 같은 게 있으면은 네. 타입스크립트 추론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이 부분은요. 그 약간 처음에 시도했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주 쿼리 관련된 훅을 다 만들잖아요. 유주 뮤테이션일 수도 있고 저는 외부에서 그 유주 쿼리 관련된 옵션스를 넘기고 싶었어요. 그냥 외부에서 다 스테이트 타임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옵션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넘기려고 처음에 설계하다 보니까 그 받는 쪽에서 그 레스트 파라미터를 당연히 받게 되고 그걸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다니까 타입스크립트 관련해서 추론이 까다롭더라고요 생각보다. 유즈 쿼리일 때는 제네릭을 제가 설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뮤테이션에서 조금 더 제네릭이 4개까지 뭐 이렇게 조금 더 설정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낙관적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반복되는 코드가 되면 유즈 옵티미스틱 업데이트와 같이 또 훅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입스크립트 추론이 조금 많이 귀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뭔가 이렇게 유즈 쿼리, 유즈 뮤테이션을 다 뭔가 하나의 옵션을 받아서 네. 적절하게 하시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타입 추론 잘 시키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다. 약간 이런 내용은. 네, 제네릭에 대한 타입을 제가 다 명시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쿼리 옵션스 뭐 이런 것들 함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제공하나 싶기도 했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예. 그냥 여러 가지 Q&A를 받았을 때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라는 표시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한 내용과 어떤 분은 GC 타임이 인피니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농담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약간 저희 생각 이런 것들 같이 댓글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대체 뭔 차이냐, 오버스펙 아니냐, 약간 서스펜스도 지원되나요? 네, 지원해주고요. 아까 전에 버튼 클릭 관련된 부분도 다 적혀 있습니다.